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어둠을 깨웁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알람을 끄고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키는데 옆에 누운 남편 홍수만은 코를 골며 뒤척입니다. 저는 이 말자 올해 55입니다. 아니 56이었던가요? 요즘은 제 나이조차 헷갈립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섭니다. 겨울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치는데 이제는 이 냉기마저 익숙합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부엌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하얀 빛이 낡은 부엌을 비춥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지한 그릇들이 물기를 머금은 채 엎어져 있고 가스레인지 옆 시계는 정확히 5시 33분을 가리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어제 씻어둔 쌀을 확인합니다. 물을 붓고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몸에 배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엽니다. 김치통을 꺼내고 어제 만들어둔 나물을 꺼내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젓갈도 작은 접시에 담습니다. 아침은 국이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야 한다는 걸요. 물을 썰고 두부를 깍둑 썰기 하며 팔을 다듬는데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립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저만 깨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의 말입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듣는 말입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간을 맞추고 불을 줄이는데 시계는 벌써 6시 10분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말자야. 네, 어머니. 대답하며 국그릇을 꺼냅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상차림을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엽니다. 밥은 됐어?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수만이 밥은? 같이 차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가십니다. 저는 익숙하게 상을 둘 차립니다. 시어머니 상과 우리 상, 반찬 위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김치는 왼쪽, 나물은 오른쪽, 젓갈은 시어머니 상에만 올립니다. 상을 들고 안방으로 갑니다. 노크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라는 말도 없으니까요. 여기 두세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저는 상을 내려놓으며 물 한 잔을 함께 올립니다. 물이 미지근하네. 바로 갈아오겠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세면장에서 나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하품을 하며 저를 보지도 않고 식탁으로 갑니다. 밥 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앞에 밥그릇을 놓고 국을 부으며 반찬을 놓습니다. 김치가 이게 뭐야? 너무 시네. 새로 담갔어요. 익으면 맛있을 거예요. 아침부터 짜증나게. 남편은 신문을 펼칩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그의 밥그릇을 바라봅니다. 김이 올라오는 밥, 뜨끈한 찌개,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을 보는데 가슴 한켠이 무너집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시어머니 상을 치우고 남편의 그릇을 닦으며 부엌을 정리하는데 시계는 어느새 7시를 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녁 늦어. 네.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저녁은 집에서 먹을 테니까 준비해놔.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이 닫힙니다.
저는 그가 신던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현관을 쓸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뭘 해드릴까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입맛이 아닌 시어머니의 입맛, 남편의 입맛, 아이들의 입맛만 생각하며 살았던 게 어느새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말자야, 국이 짜.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국을 다시 끓이고 물을 조금 더 붓는데 손이 떨립니다. 창밖이 밝아집니다. 해가 떴습니다. 세상이 깨어나는 시간인데 저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말이죠. 거울을 봅니다. 싱크대 위 작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낯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주름, 거칠어진 손, 파리한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걸까? 오늘이 며칠인지 달력을 봅니다. 11월 23일. 아,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56번째 생일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이들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조차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해.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리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슬픕니다. 설거지를 마저 합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닦으며 가스레인지를 닦는데 제 손이 거울에 비칩니다. 거칠고 주름진 물기에 불어터진 이 손을 보며 깨닫습니다. 나는 이 집의 톱니바퀴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톱니바퀴, 멈추면 안 되는 톱니바퀴, 소리 없이 움직여야 하는 톱니바퀴입니다. 누구도 제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니까요. 톱니바퀴는 원래 돌아가는 거니까요. 부엌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오고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습니다. 언제쯤 이 반복이 끝날까요? 언제쯤 저도 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바람만 차갑게 뺨을 스칠 뿐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바쁘잖아. 남편 홍수만의 말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부탁해도,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해도, 아이들 학교 행사에 나가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바쁘다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저는 압니다. 그건 내일이야 라는 의미죠. 30년을 살며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고 저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큰집 제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부산합니다. 말자야, 오늘 제사인 거 알지? 큰집 가기 전에 나물이랑 전 다 준비해야 돼. 네, 어머니. 작은 집 며느리는 맨날 바쁘다고 안 오잖아. 결국 다 내가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작은 집 며느리에 대한 원망인지 저에 대한 원망인지 모호한 그 감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도마를 꺼냅니다. 무, 당근, 시금치, 고사리를 씻고 칼을 쥐는데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며칠 전부터 손목이 아팠는데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가봤자 쉬라는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쉬라고요? 어떻게요? 칼질을 시작합니다. 무를 채 썰고 당근을 채 썰며 손목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십니다. 야, 그렇게 두껍게 썰면 어떡해. 얇게 썰어야지. 네, 다시 썰게요. 큰집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내가 대표로 가는 거니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이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저는 이 집안의 얼굴입니다. 음식 솜씨로 평가받고 부지런함으로 평가받으며 말 한마디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삽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며 과일을 깎는데 시계는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점심도 거른 채 부엌에 서 있는데 배는 고프지 않습니다. 긴장하면 배고픔도 있게 되더군요. 말자야, 옷 좀 제대로 입어.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네, 갈아입을게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꺼냅니다. 검은색 바지, 남색 블라우스, 저에게 허락된 색깔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화려한 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보다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도 안 됩니다. 거울을 봅니다. 지친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이 보입니다. 빨리 안 나와? 늦겠어. 서둘러 나갑니다. 큰 집으로 가는 차 안,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시고 저는 조수석에서 무릎 위에 놓인 음식 보따리를 붙듭니다. 수만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바쁘죠,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겹쳐서요. 그래,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 말자야, 수만이 피곤할 텐데 저녁은 든든하게 차려줘야 돼. 네, 어머니.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큰 집에 도착합니다. 일가 친척이 모여 있고 저는 인사를 돌립니다. 허리를 숙이고 웃으며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을 쏟아내는데 입만 웃고 있습니다. 말자 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큰집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자 씨 음식 솜씨 자랑 많이 하시던데 오늘 뭐 해오셨어요? 나물이랑 전 조금 준비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요?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인지 비교인지 모를 말들이 오갑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사가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절을 하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릅니다. 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그릇을 나르고 상을 차리며 설거지를 준비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 고생이 많아요. 누군가 말합니다. 원래 그런 거죠, 뭐. 다른 누군가 대답합니다. 원래 그런 거. 그 말이 귀에 꽂힙니다. 왜 원래 그런 걸까요? 누가 정한 걸까요? 며느리는 원래 고생해야 하고 원래 쉬지 못하며 원래 감사받지 못하는 걸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합니다. 말자야, 빨리 먹어. 집에 가서도 일 많아. 시어머니의 재촉에 저는 서둘러 밥 몇 숟가락을 떠먹습니다. 맛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뱃속에 뭔가 들어간다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합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하품을 하고 시어머니는 졸고 계십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몇 번이나 네라고 대답했을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을까? 몇 번이나 제 감정을 삼켰을까? 집에 도착합니다. 짐을 내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며 남편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겁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겠어. 남편이 말합니다. 네, 쉬세요. 저는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설거지가 남아있고 내일 아침 준비도 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내일 뭘 해드릴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습니다. 숨을 고르고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손이 떨립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선 사람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해졌을까요? 언제부터 눈빛이 이렇게 죽어 있었을까요? 문득 20살 때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꿈이 많았던, 웃음이 많았던, 제 의견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집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밥을 짓고 상을 차리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내일도 내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숙이며 감정을 삼켜야 합니다. 이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잠들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가슴 한켠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외면하며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온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싱크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말자야, 물 좀 갖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대답하며 일어서는데 다시 한번 어지럼증이 몰려옵니다. 벽을 짚고 버티며 물을 받아 안방으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목마르게. 죄송해요, 어머니. 물을 들이고 나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합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고 눈밑은 시커멓게 멍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점심도 차려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며 빨래도 널어야 합니다. 병원 갔다 오면 최소 2~3시간은 걸릴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내죠? 말자야. 다시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휘청입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말을 꺼내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어디 아파? 어지러워서요. 자꾸 쓰러질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저를 잠깐 쳐다봅니다. 그래. 그럼 약국 가서 소화제 좀 사 먹어. 체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약국에 좋은 약 많아. 병원까지 갈 것 없어. 시어머니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립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방을 나오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의 말이 뻔합니다. 나 지금 바빠.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가. 그리고 덧붙이겠죠. 병원비 아껴야 하는 거 알잖아. 저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신발을 신습니다.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흔들리는데 어지러운 건지 차가 흔들리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손잡이를 꽉 쥐며 버팁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합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어지럽고 자주 쓰러질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며칠 전부터요. 아니, 어쩌면 몇 달 전부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게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말하며 의자까지 안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걱정을 받는다는 것, 그런 게 있구나 싶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고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쥐며 뭔가 속삭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떠다 드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렇게 서로를 돌보는 부부도 있구나. 이말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제 이름이 불립니다. 일어서는데 다시 어지럽습니다. 벽을 짚고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하며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면은 충분히 취하세요? 잘 못 자요.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봅니다. 혈압이 많이 낮네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나아지나요? 약으로 일시적인 증상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 습관이에요.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잇습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언젠가 쓰러지실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쓰러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고요. 의사의 말은 담담하지만 제게는 경고로 들립니다. 쉬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시고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쉬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7시간을 자고 식사를 챙기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며 말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처방전을 받고 나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다시 대기실을 지나가는데 아까 그 노부부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기대어 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돌봄을 받는 삶, 걱정을 받는 삶, 사랑을 받는 삶. 그런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실감합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벤치에 앉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하늘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쓰러질 겁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남편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아무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황하고 불편해하며 빨리 일어나기를 바랄 겁니다. 엄마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뿐입니다. 버스가 옵니다. 저는 일어서서 버스에 오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자야, 왔어? 배고파. 점심 차려. 저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또다시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의사의 말, 병원 대기실에서 본 노부부, 돌봄을 받는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가슴을 두드립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걱정받을 수 있을까? 나도 쉴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처방받은 약 봉투를 식탁 한켠에 놓고 앞치마를 두르며 냉장고를 여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자야, 병원 다녀왔어? 점심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배고픈데 빨리 좀 해. 저는 대답 대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푸는데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처럼 살면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밥은 해야 합니다. 국을 끓여야 하고 반찬을 내야 하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쓰러지든 말든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으며 두부를 넣는데 어지럼증이 다시 몰려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점심상을 차립니다. 시어머니 앞에 밥을 놓고 국을 놓으며 반찬을 가지런히 놓는데 시어머니는 TV만 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뭐래? 혈압이 낮대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래. 약 다 왔어? 네. 그럼 먹으면 되겠네. 밥 먹어. 그게 전부입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밥그릇을 들고 식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삼키며 국을 떠먹는데 맛이 없습니다. 식탁 한켠에 놓인 약 봉투가 보입니다. 하얀 봉투 안에 들어있는 약들, 혈압약, 영양제, 신경안정제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약들이 저를 살려줄까요? 아니면 그저 조금 더 버티게 해줄 뿐일까요? 오후가 되고 남편이 퇴근합니다.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저는 인사를 하며 그의 가방을 받아드는데 남편은 곧장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 피곤해. 저녁은 뭐야? 제육볶음 할게요. 그래. 남편은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립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 식탁 위에 놓인 약 봉투가 남편 눈에 들어옵니다. 그거 뭐야? 병원 다녀왔어요. 약 타왔어요. 왜? 어디 아파? 어지럽고 혈압이 낮대요.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약 먹어. 밥 다 됐어? 그게 끝입니다. 많이 아파? 검사는 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기를 썰기 시작합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리는데 남편은 이미 TV에 빠져 있습니다. 저녁을 차립니다. 밥을 짓고 제육볶음을 하며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 먹어야 한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먹기 전에 먹어야 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뿌였습니다. 밥 됐어?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네, 지금 차릴게요. 상을 차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밥을 놓고 국을 놓으며 반찬을 가지런히 놓는데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큰아들이 방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그래, 아침 일찍 차려줄게. 7시까지 먹어야 돼. 알았어. 아들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 병원 다녀왔다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홀로 식탁 끝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제육볶음 한 점을 입에 넣는데 씹을 힘도 없습니다. 그냥 삼키고 물을 마시며 밥을 억지로 뱃속에 채워 넣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만 부엌에서 가릇을 닦습니다. 물을 틀고 수세미를 들며 기름때를 닦아내는데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입니다. 무표정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기계처럼 움직이는 손.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약 봉투를 엽니다. 혈압약 한 알, 영양제 두 알, 신경안정제 한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는데 이 작은 알약들이 저를 살려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삼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고 저는 컵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사는 걸까요? 부엌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은 벌써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지친 얼굴, 생기 없는 눈, 억지로 지은 미소의 흔적도 없는 입술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불 꺼. 남편이 말합니다. 저는 대답하며 불을 끕니다. 어둠이 방을 채우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아무 걱정 없는 숨소리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도 제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런 제안도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고 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고 의사는 생활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 제 고통, 제 한계는 그저 약 한 알로 해결될 문제였으니까요.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베개를 적시며 흐르는데 남편은 모릅니다.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문득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왜 저는 이 집에 있어야 할까요? 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야 할까요? 왜 저는 감사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습니다. 의무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의 의무, 아내의 의무, 엄마의 의무. 하지만 저는요? 나 자신에 대한 의무는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나는 행복한가? 아니요. 나는 존중받고 있나? 아니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그 위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밥을 짓고 상을 차리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내일도 내라고 대답하고 감정을 삼키며 당연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눈을 감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지만 질문만은 선명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깬 건데 오늘은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떠졌고 잠이 깼으며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나가야겠다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엽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씁니다. 옷을 몇 벌 꺼내고 속옷을 챙기며 양말을 집어드는데 손이 떨립니다. 정말 나가는 건가요?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 나갑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옷장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가방, 결혼 전에 쓰던 가방을 내려 천천히 여는데 낡은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옷을 넣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제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챙깁니다. 화장대 서랍을 엽니다. 통장이 보입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 드는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잔액을 확인합니다. 32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월세방 하나 구하고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요. 통장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핸드폰 충전기까지 챙기는데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도망치는 거니까요.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던 이 삶에서, 이말자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린 이 관계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가방 지퍼를 닫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제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뒤척이며 코를 골고 제가 없어질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멈춥니다.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의 가쁜 숨소리, 30년을 들어온 그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데 가슴 한켠이 무너집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까요? 어머니, 저 이제 못 살겠어요. 나가요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돌아올 대답은 뻔합니다. 미쳤어? 가족을 버리고 어딜 가? 며느리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쳐 아이들 방으로 향하는데 다리가 무겁습니다. 큰아들 방문 앞에 섭니다. 28, 아직 결혼하지 않고 이 집에서 사는 아들의 방문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키운 아이. 하지만 지난 며칠간 단 한 번도 제게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문을 열어볼까요?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마에 입을 맞추고 엄마는 이제 가야 해라고 속삭일까요? 하지만 손은 문고리에 닿지 않습니다. 아들도 남편과 똑같을 겁니다. 엄마의 고통보다 엄마의 부재가 불편할 뿐입니다. 아침밥은? 빨래는? 그런 걱정만 할 겁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복도에 서서 아들의 방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안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더 이상 못 버텨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도 숨 쉬어야 하고 엄마도 사람이야. 발걸음을 돌립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씻어둔 쌀을 꺼내고 밥솥에 물을 부으며 버튼을 누릅니다. 김치를 꺼내고 나물을 꺼내며
된장을 퍼서 찌개를 끓입니다. 마지막 밥상입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차렸던 그 밥상을 오늘 마지막으로 차리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건지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우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밥이 됩니다. 상을 차리고 국그릇을 놓으며 반찬을 가지런히 놓는데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식탁을 바라봅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아침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상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밥이 있네, 말자가 차려놨나 보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말자는 어디 갔지? 라고 궁금해할까요? 아마 전자일 겁니다. 한참 뒤에야 점심때가 되어서야, 저녁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없다는 걸 알아챌 겁니다. 메모를 남길까 고민합니다. 나갑니다. 한 줄만 써놓을까요? 하지만 펜을 들었다가 다시 놓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볼 테고 찾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가방을 듭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거실을 지나며 그동안 살았던 이 공간을 눈에 담습니다. 저기 소파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자리, 저기 TV는 남편이 매일 보던 곳, 저기 식탁은 제가 30년간 밥을 차렸던 곳. 하나하나가 기억으로 남지만 그 기억들이 저를 잡지는 못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가방 끈을 어깨에 매는데 손이 떨립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을 열면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을 나서면 이말자의 삶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저는 손잡이를 돌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칩니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계단이 보이는데 저는 한 발을 내딛습니다. 뒤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보는데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으며 저를 붙잡는 손길도 없습니다. 현관문을 닫습니다. 딸각,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숨쉬기 힘들었던 공기가 조금 더 트이며 꽉 조였던 목이 조금 풀립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말자로 살 겁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이말자로요.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섭니다. 새벽 하늘이 보입니다. 아직 어둡지만 동쪽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곧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맞이하는 아침을 보게 될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차갑고 신선하며 자유로운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저는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걸어갑니다. 고시원입니다. 2층 끝방, 창문이 하나 있는 작은 방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걸이 몇 개가 전부인 이 공간이 제 새로운 집입니다. 좁습니다. 30년 살았던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 좁은 공간인데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입니다. 벽을 만져봅니다. 하얀 페인트 칠이 된 벽 군데군데 벗겨진 자국이 보이지만 깨끗합니다. 제 손으로 만지는 제 공간의 벽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아래층 편의점 간판이 보이며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저는 그 세상 속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조차 낯설고 신선합니다. 30년간 같은 침대에 누웠고 같은 천장을 봤으며 같은 숨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배낭을 엽니다. 옷을 꺼내고 통장을 꺼내며 세면도구를 꺼내는데 제 물건이 이렇게 적었나 싶습니다.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만 가져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 집을 나선 지 9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버스를 타고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이 방을 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120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하면 됩니다. 청소든 식당 일이든 무엇이든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부재중 전화 38통, 문자 23개가 와 있습니다.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어디야? 집에 와. 무슨 짓이야? 미쳤어? 하나하나 읽으며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예상했던 반응이라 더 슬퍼서입니다. 걱정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그런 말은 단 한 줄도 없고 그저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뿐입니다. 핸드폰을 끕니다.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 당분간은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나왔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는데 공용 주방이 보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비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 단순한 행동조차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편의점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의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수많은 상품들이 보입니다. 라면 코너 앞에 섭니다. 오랜만에 보는 라면들입니다. 집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거 먹으면 건강 해쳐라고 하셨고 남편도 제대로 된 밥을 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신라면 하나를 집어듭니다. 계란 한 판도 집고 우유 한 팩도 담으며 그릇 하나와 젓가락도 삽니다. 계산을 합니다. 12,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봉투를 받아드는데 가슴이 뜁니다.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산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주방으로 갑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데 손이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라면을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에 울리고 매운 냄새가 퍼지며 계란을 풀어 넣습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뜨거운 라면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간단한 음식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습니다. 젓가락을 듭니다. 후루룩 면을 한 입 먹는데 뜨겁습니다. 혀가 데이지만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 먹는 것 같습니다. 국물을 마십니다. 짜고 매우며 자극적인 맛이지만 행복합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며 그저 제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릇을 비웁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마시고 트림을 하며 배를 두드리는데 웃음이 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을 먹어본 게. 그릇을 씻으러 갑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하나 씻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이 아니라 그저 제가 먹은 그릇 하나만 씻으면 됩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낯선 천장입니다. 금이 간 자국도 다르고 형광등 위치도 다르며 모든 게 새롭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고요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이 외로운가요? 아니요. 평화롭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남편 홍수만은 식탁 앞에 앉아 쌓인 그릇들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차려진 밥상, 손도 대지 않은 찌개, 그대로 식어버린 밥을 보며 당황스러움이 밀려옵니다. 말자야. 부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말자야, 어디 갔어? 다시 부르지만 침묵만 돌아옵니다. 수만은 일어서서 방을 확인합니다. 안방 비어 있습니다. 화장실 아무도 없습니다. 부엌 텅 비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자 못 보셨어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립니다. 몰라. 아침부터 안 보였어. 어디 간 것 같아요? 장 보러 갔겠지. 저녁 때 되면 오겠지.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말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만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지만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짜증이 납니다. 밥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은 있지만 밥이 없습니다. 밥을 지을 줄 모르는 수만은 그저 냉장고 문을 닫고 배달 앱을 켭니다. 치킨을 시킵니다. 혼자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집이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도 말자의 발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설마 나간 건 아니겠지? 중얼거리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디 갈 데도 없잖아. 하지만 밤이 깊어져도 말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고 말자의 베갯잎이 차갑게 식어 있으며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없습니다. 내일은 오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가슴 한켠이 불편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말자는 나간 걸까요? 하지만 수만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자가 왜 힘들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져 내렸는지를요. 그저 불편함만 느낄 뿐입니다. 밥이 없어서 설거지가 쌓여서 집이 어수선해서 불편할 뿐입니다. 작은 방에서 저는 눈을 뜹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편의점 간판 불빛이 들어오고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며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섭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별이 보입니다. 도시 한복판인데도 희미하게 빛나는 별 몇 개가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서 버틸 수 있을지,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선택한 하루였고,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은 밤이었으며, 처음으로 저 자신으로 숨 쉰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갑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는데 평화롭습니다. 내일도 두렵겠지만
내일도 자유롭겠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힙니다. 눈을 뜨는데 낯선 천장이 보이고 낯선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잠시 혼란스럽다가 곧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 내 방에 있구나. 일어나 앉습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아도 되며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침 8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뜬 뒤에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이 들까봐 걱정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창가로 갑니다. 커튼을 젖히는데 햇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눈이 부시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눈을 감습니다. 따뜻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햇빛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어둠 속에서 일하며 빛을 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편의점, 작은 식당,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인데 제 눈에는 특별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저도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부재중 전화가 또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사이에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문자도 계속 옵니다. 당장 집에 와.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을 버리고 어딜 가? 하나하나 읽는데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대로구나 싶을 뿐입니다. 답장을 칩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힌 첫 문장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지저분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잠옷 차림인데도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제보다 밝아 보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으며 뭔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세수를 합니다. 찬물이 얼굴을 깨우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머리를 빗는데 이 단순한 행동들이 즐겁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옷을 입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데 빨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용 세탁실이 있다고 했던가요? 나중에 알아봐야겠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른 고시원 주민들과 마주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말하며 지나가는데 낯선 이들과의 인사조차 새롭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우유 한 팩과 빵 2개를 사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비닐을 뜯고 빵을 한 입 베어 물으며 우유를 마시는데 맛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노부부, 조깅하는 젊은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까지 각자의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제 아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빵을 다 먹고 우유를 마저 마십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구름이 흘러갑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처럼 살면 쓰러질 겁니다. 삶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삶을 바꿨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 집을 나왔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지,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말자라는 이름으로 살 겁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이말자로요. 공원을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구인 광고가 붙은 식당이 보입니다. 주방 보조 구함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데 발걸음을 멈춥니다. 들어가 볼까요? 망설이다가 문을 밉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인사합니다. 저기,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아, 일하러 오셨어요? 경험 있으세요? 30년 넘게 밥해왔어요. 그래요? 그럼 경력은 충분하시네요.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요. 좋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급은 10,000원, 하루 4시간이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10시부터요. 악수를 나눕니다. 주인의 손이 따뜻하고 제 손도 떨리지 않으며 첫 직장을 구한 순간입니다. 식당을 나옵니다. 가슴이 뜁니다. 56 나이에 생전 처음 제 이름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로도 아니고 그저 이말자로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편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말자야, 어디야? 당장 집에 와. 못 가요. 뭐? 당분간 못 가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고. 제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배달 음식도 있고 어머니도 혼자 드실 수 있잖아요. 말자야, 정신 차려. 가족을 버리는 게 말이 돼?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납니다. 가족이요? 그 가족이 저를 버린 적은 없었나요? 뭐?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고맙다는 말 한 적 없잖아요. 괜찮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 생각 좀 정리하고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의견을 말한 게 처음이라 떨리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방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떨어져 있다가 돌아가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당장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또 똑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보낸 온전한 하루가 끝나갑니다. 힘들었나요? 아니요. 외로웠나요? 조금요. 후회되나요? 전혀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저녁 공기가 들어오고 편의점 불빛이 켜지며 세상은 밤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출근합니다. 식당에 가서 일을 배우고 돈을 벌며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모레는 뭘 할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도 제가 정할 거라는 겁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이말자, 56살 고시원에 사는 내일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미래가 불확실한 이 여자를 보며 말합니다. 안녕 말자야. 처음 만나.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저를 부르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렸던 저에게 드디어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이말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데 평화롭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두렵지만 기대됩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맞이하는 내일이니까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날이니까요. 처음으로 이말자로 숨쉬는 하루니까요. 잠이 듭니다. 깊고 평화로우며 악몽 없는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과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